옛날 조선시대 이창두라는 사람에게는 눈처럼 하얀 백구 한 마리가 있었다. 이 개는 실로 기묘할 정도로 영특하여 주인에게 반가움을 표시할 때도 옷을 더럽히는 법이 없었고, 낯선 이를 보아도 주인의 마음을 읽어 경계할 자와 물러설 자를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았다. 이창두는 그 영민함이 기특하여 다른 개들과 달리 목줄도 매지 않고 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길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갓을 쓴 낯선 선비 하나가 집 앞을 지나다 유독 얌전하고 고운 백구를 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창두가 그 낯선 이를 빤히 바라보며 누구시냐 묻자 선비는 그저 개가 참으로 귀엽고 기품 있게 생겼다며 칭찬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가만히 선비를 올려다보던 백구가 돌연 목을림을 내며 으르렁거리더니 순식간에 담을 뛰어넘어 선비의 옷자락을 물고 거세게 뒤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점잖던 개의 난데없는 행패에 주인과 선비가 소스라치게 놀라 말려보았으나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비가 뒷걸음질 칠 때까지 필사적으로 옷을 잡아 끌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다. 비키시오! 비키시오! 흰자위를 희번덕거리며 미쳐 날뛰는 말. 한 필이 고삐 풀린 채 이창두의 집 쪽으로 쇄도하고 있었다. 마부는 이미 통제력을 잃어 말 등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창두는 급히 몸을 피하려다 말 뒷다리에 엉덩이를 채여 쾅 하고 나동그라졌으나 백구가 옷을 물고 늘어져 강제로 뒤로 물러나 있던 선비는 간발의 차이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광분하던 말은 집더미에 처박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바닥에 떨어진 마부는 사색이 되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동구 밖에서 갑작스러운 까마귀 떼의 습격을 받아 말이 놀라뛰기 시작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선비와 이창두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그리고 백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짐승이 다가올 재앙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을 살린 것이다. 놀랍게도 그 낯선 선비는 미복 참행을 나섰던 임금 숙종이었다. 숙종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백구의 영특함에 감탄하여 충견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큰 상을 하사했다. 이창두는 백구 덕분에 형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평생 백구를 극진히 보살폈으며, 세월이 흘러 백구가 숨을 거두자 평소 동물을 아꼈던 숙종은 그 무덤에 충견총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그 충심을 영원히 기리게 했다고 전해진다. 파주 임진강 편 율곡 이이가 여생을 보낸 정자 화석정에는 생전 그의 기이한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하인들을 시켜 정자의 기둥과 바닥을 들기름으로 닦고 또 닦게 했습니다. 단순히 윤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 속 깊이 기름이 흠뻑 배어들도록 칠하고 칠하기를 몇 년이나 반복했지요. 사람들은 천하의 대학자가 늙어 노망이 났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그 기이한 기름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8년 뒤 조선 땅에는 끔찍한 재앙인 임진왜란이 닥쳤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선조 임금의 행렬이 임진강 나루터에 닿았을 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과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강물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왜군의 칼날이 쫓아오고 아픈 어둠에 막혀 모두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변 언덕 위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불길은 기이할 정도로 맹렬히 타오르며 칠흑 같던 강물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붉은 빛을 따라 임금은 간신히 배를 띄워 강을 건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며 왕의 길을 밝힌 그 거대한 횃불, 그것은 다름 아닌 화석정이었습니다. 수년간 나무 속까지 깊게 스며든 들기름 덕분에 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그토록 무서운 기세로 타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던 정자를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훗날 닥쳐올 군주의 위급한 밤을 밝히고자 했던 율곡.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감춰뒀던 그 집요한 기름칠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한 천재의 소름 돋는 예언이자 준비였던 것입니다. 조선의 깊은 밤, 어스름한 달빛만이 마을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바람 머리를 풀어헤친 한 여인이었다. 여인의 손에는 검붉은 흙탕물이 찰랑거리는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가리지 않고 대문마다 그 더러운 물을 뿌려대며
여인은 미친 듯이 낄낄거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라도 하는 듯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관리가 여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한참을 내달리던 여인은 마을 어귀의 우물 앞에 멈춰섰다. 그러고는 남은 흙탕물을 우물에 몽땅 쏟아붓더니 망설임 없이 우물 속으로 몸을 던져버렸다. 관리가 다급히 달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그곳엔 여인의 모습 대신 시커먼 흙탕물만이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허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해민서의 말단 의관으로 고단한 삶을 살던 그에게 찾아온 불길한 꿈이었다. 그는 찝찝한 마음에 아내에게 간밤에 기이한 꿈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던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아내는 곧 무시무시한 온역이 닥칠 징조라며 입을 열었다. 달 밝은 밤은 음기가 가장 강한 때를 뜻하고 흙탕물을 뿌린 것은 역병이 집집마다 빠짐없이 퍼진다는 뜻이며 우물로 사라진 것은 물 한 모금 마실 찰나에 목숨을 앗아갈 만큼 병세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허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방책을 묻자 아내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치료법은 이미 그 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저입니다. 아내의 입에서 꿈속 여인과 똑같은 끔찍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허준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깨어났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현실의 방이었다. 아내는 평온히 잠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하지 못한 의서들이 널려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책을 펼치는 순간 코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다. 붉은 선혈이 책장 위로 튀었고 피는 정확히 약재책을 뜻하는 갈자 위에 맺혔다. 이튿날 강화도에서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는 급보가 조정에 당도했다. 파견된 의관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꿈속의 예언처럼 물 한 모금 마실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맹렬한 역병이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어떠한 처방도 통하지 않을 때 허준의 뇌리에 지난밤 책 위에 떨어진 핏자국이 스쳤다. 그는 주저없이 붓을 다려 환자들에게 먹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생기를 되찾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꿈이 알려준 죽음의 속도와 핏방울이 점지한 생명의 약재. 기이하고도 섬뜩한 그 밤의 계시 덕분에 허준은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옛 한양 땅에 홍계관이라 불린 맹인 점술가가 있었다. 앞은 보지 못했으나 남의 운명은 귀신같이 꿰뚫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기륭을 바꾼다며 두려워했다. 정작 제 집안은 기구했다. 첫째 부인은 사흘 만에 달아났고 둘째는 산에 구실 못한다며 떠났다. 셋째는 산적 두목과 눈이 맞아 핏덩이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다. 더 기이한 건 그 여인들의 말로가 모두 홍계관의 예언대로 비참했다는 점이었다. 홍계관에게는 연우라는 아들이 있었다. 어미 없이 컸으나 총명하여 20살이 되자 펀칠한 청년이 되었다. 어느 날 홍계관이 육효를 치자 엽전 소리와 함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 점괘는 연과 실추라는 것으로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 첫 비행 때 하늘의 연에 부딪혀 떨어지는 운으로 올해 연우가 비명 행사하거나 반병신이 될 흉조였다. 그는 저작거리 남봉꾼 육목남을 찾아갔다. 육목남은 붕어 주둥이처럼 튀어나온 배꼽에 엽전을 끼워 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며 그 재주를 노름에만 쓰던 사내였다. 홍계관은 천냥을 내밀었다. 오늘 밤 그리고 2달 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내 안방에 앉아있기만 하라. 육목남은 성금에 춤을 추며 승낙했다. 운명의 밤 홍계관은 육목남을 안방에 들여보내고 연우를 데리고 마을 어귀 당산남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콧김과 함께 집채만한 멧돼지가 돌진했다. 연우가 비명을 질렀으나 홍계관은 어깨를 움켜쥐고 말했다. 꼼짝 마라. 코앞까지 닥친 순간 멧돼지는 괴소리와 함께 쓰러져 죽었다. 목에는 감나무 가지가 걸려 있었고 속은 독을 먹은 듯 시퍼렇게 썩어 있었다. 둘이 집으로 돌아오자 안방은 폐허였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기와와 대들보가 박살난 것이다. 잔해 속에서 육목남이 피투성이로 신음했다. 홍계관은 사람을 시켜 그의 배꼽을 찢게 했다. 배꼽 속에서 검붉은 구렁이 새끼 셋이 기어나와 죽었고 흉측하던 배꼽은 평범해졌다. 홍계관이 아들에게 낮게 일렀다. 네가 벼락 맞아 죽을 운세였다. 네가 방에 있었다면 즉사했겠지. 하지만 저자는 배꼽에 구렁이를 품은 몸이라 벼락이 뱀만 죽이고 사람은 살렸다. 또 저자가
당산나무 아래 있었다면 독든 멧돼지를 잡아먹고 죽었을 게다. 나는 네 벼라군을 그에게 옮겨 뱀을 빼내 사람을 만들었고 그의 도구는 멧돼지로 대신 막았다. 명을 바꾸어 둘을 살린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육목남은 그날로 노름판을 끊고 홍계관 앞에 큰 절을 올렸다. 홍계관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로소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음 이덕형이 아직 유벽이라 불리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7살 난 유벽은 장난이 어찌나 심하던지 하루는 남의 수박밭을 몽땅 망쳐놓고 말았다. 수박 넝쿨을 전부 헤집어 놓아 밭을 못쓰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화가 난 밭주인이 찾아와 수박값을 물어내라며 따지자 결국 유벽의 외삼촌이 나서서 값을 치러주었다. 헌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유벽이 갈아엎어버린 수박 넝쿨이 썩어 거름이 되면서 이듬해 그 밭에는 다른 밭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탐스러운 수박이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 다른 집 농사가 다 흉작일 때 그 집만 대풍이 들어 전년도보다 몇 곱절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 밭주인은 미안한 마음에 예전에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유벽의 가족은 이미 더 살기 좋은 부자 동네로 이사를 떠난 뒤였다. 이사간 마을의 서당에서 유벽은 평생의 단짝을 만나게 되니 그가 바로 오성 이항복이다. 둘은 친형제처럼 붙어 다녔는데 하루는 항복이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옆집으로 뻗어나갔는데 그 옆집 사람들이 가지에 열린 살구를 모조리 따먹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 옆집의 주인이 당대의 권세가인 권율 장군이었기에 항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벽이 기가 막힌 꾀를 내어주었다. 이른 아침 권율 장군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방문 앞으로 가서 창호지 문 구멍으로 주먹을 불쑥 들이밀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항복은 친구가 시킨 대로 권율 장군의 방문을 향해 주먹을 힘껏 찔러 넣었다. 방문이 뚫리며 불쑥 들어온 주먹에 깜짝 놀라 깬 장군을 향해 항복이 대뜸 물었다. 대감님, 지금 방 안으로 들어온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어이없어 하던 장군이 네 주먹이지 어찌 내 주먹이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항복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다. 방 안으로 들어온 제 주먹이 제 것이라면 어찌하여 담장을 넘어간 우리 집 살구나무의 살구는 대감님 댁에서 다 따드시는 겁니까? 그 당돌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말에 할 말을 잃은 권율 장군은 껄껄 웃으며 다시는 하인들이 살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노라 약속했다 한다. 조선시대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내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목수정우는 나무를 떡 주무르듯 다루는 신기 어린 솜씨를 가졌으나 공사장에서 대들보에 깔려 한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수가 팔을 잃었으니 생계는 끊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는 산후조리를 못해 피골이 상접했으며 젖이 나오지 않아 갓난아기는 굶주림에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정우 아내의 몰골을 본 마을 사람들은 역병이 돌았다며 겁을 먹었고 결국 정우 가족을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정우는 병든 아내를 지게에 지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눈보라치는 허허벌판을 헤매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찾아든 폐가에서 정우는 얼어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성취하는 팔 대신 발가락 사이에 부싯돌을 끼워 피가 나도록 걷어찼습니다. 짐승 같은 울부짖음 끝에 겨우 피워낸 불씨 하나가 그 밤 그들을 살렸습니다. 날이 밝자 정우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발바닥에 나무를 끼우고 남은 한 손으로 숟가락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깎은 숟가락은 유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발로 만들었다며 더럽다고 침을 뱉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무거운 쇠솥을 쓴 기이한 행색의 선비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솥을 걸어 밥을 짓더니 굶주린 정우 가족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는 남은 밥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우가 만든 숟가락으로 먹어보라 권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의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쌀밥에서 고소한 고기 맛이 난다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밥에서 고기 맛이 난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정우가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정우의 앞에는 곡식과 엽전이 수북하게 쌓였지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는 정우에게 선비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솥을 머리에 쓰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등 뒤로 자신을
토정이라 부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는 바로 평생을 가난한 백성과 함께하며 기행을 일삼던 토정 이지암 선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꼈던 고기 맛은 어쩌면 숟가락의 요술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이웃을 살리고자 했던 선비의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맛이 아니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